안녕하세요. 채굴의 여행 서승호입니다. 새롭게 올라온 나뭇잎 한 장 한 장의 부드러운 광택이 온 산을 뒤덮고 있는 실록의 계절입니다. 연한 연도빛 나뭇잎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 시작되는 생명의 아름다움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약동하는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채굴의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김은의 소설 흑산입니다. 소설 흑산은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의 둘째 형인 정약전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입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조선 사회 전통과 충돌한 정약전과 그의 조카 사이 황사영 등 지식인들이 성리학의 질서에 회의를 느끼며 새로운 사상인 천주교를 받아들이다가 고초를 겪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책 후기에 나와 있는 저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말이나 글로써 정의를 다투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다만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소망에 대하여 말하려 한다. 나는 겨우 조금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이나 글로써 설명할 수 없는 그 멀고도 확실한 세계를 향해 피 흘리며 나아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또 괴로워한다 라고 말하며 질곡의 시대 속에서 그 억압의 고통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달픈 삶에 대한 작가의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가 이덕일은 그의 저서 정약용과 그의 형제들이란 책에서 닫힌 시대는 살아남은 정씨 형제를 저주했다. 그러나 그들은 시대를 저주하지 않았다. 형제를 죽이고 매형을 죽이고 조카를 죽인 그 시대를 정약용 형제는 저주하지 않았다. 시대를 저주하는 대신 아파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는 불의한 시대에 이루받지 못했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는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며 그 시대를 저주하는 대신 아파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었던 정형제들의 고달픈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소설은 정약전을 중심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소설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소설은 주인공 정약전이 흑산도로 유배를 떠나는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소설의 시작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흑산은 나주목 관할이지만 물길은 900리가 넘었다. 새벽에 출항한 돛배는 비금도 도조 사이의 좁은 수로를 지나서 일출 무렵 난 바다로 나아갔다. 배는 물길 위에서 치솟고 가라앉았다. 어물 장수들이 내지른 토사물에 정약전은 뒹굴었다. 배가 치솟고 가라앉을 때마다 의금부 형틀에서 매를 맞을 때 하얗게 뒤집히던 고통이 살아났다. 천주교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사학 죄인으로 몰려 의금부에 끌려가 매를 맞고 흑산도로 유배를 떠나며 흔들리는 배 위에서 고통을 겪는 정약전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흑산도에 도착한 정약전은 절대 다시는 육지로 나가지 못할 것임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이 처한 현실에 절망하기보다는 유배지 흑산에서 사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때의 장면을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살자. 여기서 사는 수밖에 없다. 고등어와 오칠구와 더불어 장대와 장팔수와 더불어 여기서 살자. 울음 같은 말들이 말이 미달한 채로 정약전의 마음속에서 치밀어 올랐다. 결국 유배지 흑산에서 살기로 결심한 정약전은 섬에서 자란 청년 창대와의 만남을 통해 흑산 바다 물고기들의 생태를 조금씩 알아가며 그것들을 글과 그림으로 적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글만 읽던 선비로서
바다의 물고기에 무지했던 정약전이 섬에서 자란 청년 창대와의 끝없는 대화를 통해 물고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장면을 읽어 보겠습니다. 창대야, 숭어가 왜 물 위로 튀는 것이냐? 아마도 물 밑에 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 바다에 저렇게 한꺼번에 뛸 수가 있을까? 알 수 없지요. 놀이가 옮겨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의 웃음처럼 말입니다. 창대야, 숭어 피부 무늬는 왜 저러하냐? 숭어가 헤엄쳐가면서 부딪힌 물살의 무늬일 것입니다. 그 피부 밑에 살의 무늬와 결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겠구나. 어찌 그걸 알았느냐? 칼로 숭어의 살을 헤쳐보고 알았습니다. 부딪힌 무늬였습니다. 유배당한 유학자와 어촌 청년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뛰어넘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대화 장면입니다. 그리고 창대와의 대화 속에서 흑산을 자산으로 부르는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는 흐리고 어둡고 깊다는 뜻이다. 흙은 너무 캄캄하다. 자는 또 지금 여기라는 뜻도 있으니 좋지 않느냐. 너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사는 섬이 자산이다. 흙은 무섭다. 흑사는 여기가 유배지라는 걸 끊임없이 깨우친다. 자 속에는 희미하지만 빛이 있다. 여기를 향해 다가오는 빛이다. 그렇게 느껴진다. 이 바다의 물고기는 모두 자산의 물고기다. 나는 그렇게 여긴다. 이와 같이 정약전은 흑산을 자산으로 여기고 절망의 유배지가 아니라 빛이 오는 희망의 땅이라 여기며 창대의 도움을 받아 수많은 물고기들의 이름, 모양, 크기, 습성, 맛, 쓰임새, 분포 등을 자세히 기록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생물학 서적인 자산어부를 완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의 학자적인 호기심에서가 아니라 섬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어부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애정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약전은 참혹한 유배지를 긍정하고 그곳에서 새로운 꿈을 세워나간 사람이었습니다. 이 소설 마지막 장면은 정약전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아이들을 가르칠 서당을 세우고 새로 부임하는 수군 별장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끝나게 됩니다. 실제로 정약전은 육지로 나오지 못하고 흑산에서 살다가 흑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당시 강진에서 유배 생활하던 정약용은 형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외로운 천지 사이에 우리 소남 선생만이 나의 직이었는데 이제는 잃어버렸으니 앞으로는 비록 터득하는 바가 있더라도 어느 곳에 입을 열어 함께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다면 차라리 진작에 죽는 것만 못하다. 아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자식도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형제 종족들이 모두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처지에 나를 알아주던 우리 형님이 돌아가셨으니 슬프지 않으랴 하며 형님을 떠나보낸 애통함을 글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형제로 태어났으나 불의한 시대의 희생자가 되어 멀리 떨어진 유배지에서 서로 그리워만 하다가 만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형제의 아픔이 그대로 느껴지는 글입니다. 시대의 절망을 딛고 절에 거두 흑산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어부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해양 백과사전을 저술하며 민중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간 정약전의 삶을 그린 흑산은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이야기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흑산이란 참혹한 유배지를 긍정한 사람, 자신이 처한 절망의 현실 위에서 새로운 꿈을 세워나간 정약전의 삶을 따라 책으로 여행 떠나시기 바랍니다.